그러면 단상이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먼저 시간이 조금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토론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고 그리고 발표 시간도 좀 여유 있게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도 되겠죠, 선생님들? 네. 그럼 먼저 김종선 선생님 단상으로 올라가 주십시오. 지금 한국은 구체적으로 교과서에서 지도를 잘 보여주지 않는데 일본 지도이고, 일본도 한국 고대사 영역을 고대사의 중국 영역으로 표시하는 걸 이제 좀 더 많이 이렇게 치우친 데도 있고 좀 적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모든 나라가 한국 고대사에 해당되는 부분을 중국 영토로 가리키죠. 만리장성은 좀 다르긴 한데 어떤 데서는 뭐 압록강까지, 어떤 데 청천강 그 남쪽까지도 표시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교육당국이나 우리 또 동부역사재단이나 우리 국사편찬이나 얘기해보면 어디에서도 이 나라들에서 왜 이렇게 가리키냐고 항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고대사학계를 주도하고 있는 이제 학자들이 전부 다 고조선 한사군을 한반도에 있다고 가리키기 때문에 뭐 너희들이 가리키는 애들도 너희들이 가리키는 것뿐이 아니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기본적인 학설 하에서 외국에서 가르치는 거죠. 교과서에서 그 전에 제가 검정고시 공부할 때는 한사군 위치도를 가지고 배운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없어졌다가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한사군에 대해서 표시된 교과서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제가 고대사를 연구를 하는데 모든 걸 걸고 한번 해봤는데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고조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중국의 고대 지리나 역사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거의 한국 고대사 하는 분들이 인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인용도 안 하고 또 어쩌다 인용하는 분이 있으면 그거를 좀 왜곡시켜서 주장하고 이런 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고조선, 고구려, 발해가 중국 역사라고 가리키는 주요 근거가 이제 고조선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고조선 한사군 제1한반도설, 제가 이렇게 이름을 적어봤는데 이 고조선 한사군 제1한반도설에 입각해서 하는 거죠. 중국에서 온 기자조선을 뭐 인정하는 분도 있고 안 인정하는 분도 있는데 중국에서 온 기자와 그 무리 이들이 기자조선을 열고 그래서 한 920년 동안 지배하고 한반도 북부를 또 위만이 그 무리들하고 한반도 북부를 또 지배하고 그러면 또 거기에서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해서 한반도 북부를 지배하고 이러면 한 1400여 년 정도가 한반도 북부는 한강 이북은 계속 중국의 지배를 받아왔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자조선 또 위만조선 한사군이 1400여 년 동안 뭐 기자조선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오랜 동안 중국의 지배하에 있었고 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았고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혈통이 섞이고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고구려가 나왔고 또 고구려가 그 땅을 영토로 했으니까 고구려가 곧 중국 사람들 혈통상으로도 중국하고 많이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영토상으로도 중국 역사에 속한다. 이런 논리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도 중국 역사고 고구려 역사도 중국 역사고 또 이제 고구려에서 나온 발해도 중국 역사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보니까 고구려와 수단의 전쟁을
북방 지역에 대한 뭐 패권 다툼 이런 식으로 가르치던데 제가 부여 고구려 백제사 연구를 쓰면서 보니까 수당나라가 고구려를 지배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침공하는 이유가 이제 중국에서 수백 년 동안 서로 나눠져서 전쟁을 하고 그렇게 지나다가 수나라가 이제 통일을 하죠. 중국의 통일한 통일 왕조의 황제가 됐는데 아직도 그 중국에서 다 되찾지 못한 땅이 있다는 거죠. 그게 고구려가 차지하는 땅이다. 그래서 이제 그 고토수복 전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71년 동안에 8번을 고구려를 침공하는데 힘이 없을 때는 유화 정책을 치면서 사신도 보내고 선물도 주고받고 잘 지내다가 이제 무력이 국력이 생기면 다시 침공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수나라도 망하고 이제 고구려도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나라, 당나라에 이어서 고구려를 멸망시켰지만 또 당나라는 고구려를 실질적으로 지배해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재산이 파괴되고 그러는데 그런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 급변 상태가 생기면 북한이 중국의 고유한 영토이니까 그게 우리 고토 수복해야 된다. 이런 명분을 중국이 가지고 혹시 북한에 침공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고요. 만약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역사 초기서부터 우리가 그 중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중국 세력의 지배를 받았다는 그런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제가 고대에서 연구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조선과 한상을 한반도로 축소해서 보는 것이 사기나 한서나 후한서나 관자, 산해경, 수경, 설문해자 이런 고조선과 관련된 기록, 한사공에 관련된 기록들이 있는데 이런 기록들을 배척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왜곡하고 그런 결과물이라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을 텐데 시간이 없어서 이게 지금 중국에서 후한 시대의 유조하고 기주의 위치이거든요. 후한서 궁지에 보면 낙양으로부터 각 분국도까지 거리가 자세히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간단히 그냥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낙양에서 요소군까지 3,300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동군까지는 3,600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소군이 시작되는 당산이 있는 데서부터 요동군이 시작되는 데까지는 300리, 300리 거리가 있어야 맞는데 지도에서 보시는 거리는 1,000리도 넘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낙랑군, 현도군을 요동군을 동쪽에 멀리 갖다 놓다 보니까 여기 낙양에서부터 이 동쪽에 있는 모든 공국들의 위치가 실제 했던 위치보다 가까운 데는 몇백 리, 먼 데는 2,000리, 3,000리 뭐 이런 식으로 과장돼서 표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엉터리 지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더 가까운 데에 있는 더 가까운 데에 있는 지역을 더 멀리 표시해 놓고 더 멀리 있는 위치에 있는 걸 더 가까운 데 표시하고 이런 식의 지도를 만들어 놓고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고조선과 제한반도설, 충청강 폐설, 압록강설, 후나 폐설 등은 고조선의 실존을 상시해서 중국의 고대 역사 지리 기록에 반하는 주장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여기 산해경 해내 북경에 보면 해내에 조선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해남이 중국에서 봤을 때 해내는 중국에서 봤을 때 이 해내는 이 중국의 동해 안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요동반도나 한반도에는 중국에서 봤을 때 해내에 해당되지가 않죠. 우리가 일본을 해내라고 그러죠. 해내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게 해내 지역에 조선이 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의 해내경에도 동해 안쪽에 또 북해 모퉁이, 북해는 발해를 북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발해 북해 모퉁이 있으려면 이 안에 있어야 되겠죠. 북해 모퉁이, 그 다음에 동해 안쪽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인을 그려봤는데 이 요동반도와 한반도는 이 동해 안쪽에 포함될 수 없죠. 동해 밖에 있죠. 자, 그러면 이 산해경의 기록을 우리가 이 지리 산해경에 있는 이 지리 기록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러면 요동반도나 한반도의 고조선이나 그 한사군이나 이런 이제 중심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관제의 기록인데요. 관제에는 마찬가지로 해내에 있는 나라로 발조선이 나옵니다. 발조선이 8천리 영토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해내에 있는 나라 나오는데 그 이 해내에는 마찬가지로 이 산동반도나 한반도는 포함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폐수가, 이 지리 그 고조선과 그 위치에 대한 것은 그냥, 자세히 하면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히 좀 마치도록 하고요. 이 폐수에 대해서, 이 폐수가, 조선과 중국의 한 나라, 한데 이 중국의 중국과 조선과의 국경선으로서의 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낙랑군 안에 있는 그 흐르는 강으로서의 폐수가 있는데 이거를 분류를 하면 6가지가 있습니다. 폐수에 대한 기록이 폐수가 실존할 당시의 기록들이죠. 사마천리에 조선열전에서는 폐수가 1건 있고 서진에 그 어안이 쓴 그 위력의 1건이 등 3건이 있는데 요것은 조선과 한과의 그 국경선에서의 폐수입니다. 근데 이 국경선의 폐수를 하고 그 낙랑군 내부에 흐르는 폐수하고 혼동을 하는 바람에 그 방향이 좀 엉키고 그런데 그 다음에 전항에 그 상음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 수경이 한 건, 그리고 반고에 한서지리지에 있는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설문에 하나가 있어서 낙랑군 내부를 흐르는 강이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6건의 폐수 기록 중에서 요하 서쪽에 있던 강 한반도에 이런 이 강으로 볼 수 있는 기록은 없습니다. 한서지리지에 있는 기록조차도 폐수가 압록강이나 청천강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압록강이나 청천강 이런 강을 폐수로 보는 학설에서는 이 반고의 그 한서지리지에 있는 기록 폐수연이 물이 서쪽으로 흘러서 정지현에 이르렀다가 바다로 들어간다 이런 기록을 가지고 이제 이걸 폐수로가 이제 압록강이니 뭐 청천강이니 호너라는 이제 것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정지현의 바다 서쪽으로 흘러서 정지현에 이르렀지만 거기서 어느 방향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무조건 서쪽으로 흘러가서는 바다 저기 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 한서지리지의 강이 그 정지현에 이랬다가 그 동쪽으로 흘러서 바다 들어가는지 서쪽으로 흘러서 들어가는지 남쪽으로 흘러 들어가 이런 그래서 명확히 기록이 없는 걸 가지고 압록강이나 청천강으로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폐수의 위치는 한서 지리지만 기록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기, 조선열전이나 수경이나 한서 지리지나 설문해자, 위략 등의 기록을 종합해서 판단해 두고 뿐만 아니라 폐수의 위치에 대해 판단할 때는 고조선이 실존할 당시의 역사 지리 기록, 한사군, 낙랑군, 대방군 등이 실존할 당시에 대학 학자들이 남겨놓은 기록을 같이 논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고조선이 실존할 당시의 기록 중에서도 고조선의 위치를 요하 서쪽 지역으로 가리키는 사기의 전국책, 관자, 산해경, 시추치 등이 있고 요동군, 요소군, 한사군, 낙랑군, 현도군이 실존할 당시 기록 중엔 한서, 후한서 등이 여러 곳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들은 요동군이 요하의 동쪽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요하의 동쪽에 한반도에 한사군이나 낙랑군, 현도군 같은 것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조선과 한사군의 위치를 한반도로 주장해온 고조선 한반도 제 한반도설이 주장한 학자들은 고조선과 한사군, 낙랑군, 대방군 위치를 알 수 있는 역사 지리 기록과 폐수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기록을 배척하거나 왜곡하고 한서 지리지의 폐수 기록만을 가지고 압록강이냐 청천강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연구 자세는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려면 모든 기록을 같이 놓고 분석을 해서 위치를 판정을 해야 되는데 그 한반도에 존재할 수 없는 폐수나 고조선이나 한사군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기록까지도는 배척하고 고조선과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그 기록만 가지고 그것을 위치를 논한다면 이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폐소란강이 등장하는 최초의 기록이 사계 조선전전에 한나라가 일어나서 그곳에 너무 멀어서 지키기 어려웠고 때문에 요동의 고세를 수리하고 폐수에 이르러서 국경으로 삼았는데 위만이 무리 1000여 명을 모아서 망명했다. 위만이 상투를 하고 만이복을 입고 동쪽으로 달아나서 요새를 나가서 폐수를 건너서 진해 고공지에 살았다. 이런 기록에서 보면 요동 고세에서 폐수를 건너갈 때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는 강이 명확하거든요. 그러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서 가는 그런 강은 압록강이나 요하나 호나는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강들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건너는 강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조선이 한반도로 위축된 것을 보는 그 유일한 기록이 위략의 기록인데, 위략의 징계가 조선 땅 2000리를 뺏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우리가 이제 금거옥조로 여겨서 한반도 안에 우리 2000리를 땅을 뺏겼으니까 우리 고대사 얘기 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산용 동호회가 위치가 요하 서쪽에 있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징계가 조선 땅 2000리를 뺏었다는 건데, 산용 동호가 요하 서쪽에 있는 걸 연나라에서 징계가 그 땅 1000리를 뺐고, 그 다음에 이어서 조선 땅 2000리를 뺏었기 때문에 고조선이 한반도의 작은 나라, 청천강 남쪽 아니면 압록강 남쪽의 작은 나라가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위략에 연지역과 조선의 폐수로서의 경계선이 있거든요. 위만이 동쪽으로 폐수를 건너서 조선으로 망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위략의 기록 중에서 어떤 것은 그걸 근거로 삼아서 고조선만이 한반도에 있었다고 그러고, 이 위략의 기록 마냥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넌 강은 그냥 묵살하거나 아니면 배척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마천이
사마천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사관이고 태세령도 하고 그러는데 사마천은 고조선이 아니죠. 위만조선과 한나라. 저는 후조선이라고 그러는데 위만조선을 후조선과 한나라의 전쟁을 직접 지켜본 사람인데 이 좌장훈 순체가 이제 조선의 폐수 서쪽을 지키는 폐수 서군을 공격을 하거든요. 폐수 서군을 공격하다가 이제 폐수 상군을 깨뜨리고 왕암성에 이르렀다는 이제 기록이 있어요. 몇 개월 동안 이게 폐수에서 머물렀을 텐데 이 폐수 서군과 폐수 상군이 같으죠. 이 폐수 우리나라 청천강은 압록강은 하류는 평탄하고 그 상류는 엄청 산악게 되거든요. 하류를 공격을 못하고 상류로 돌아서 공격할 수는 없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류를 그 청천강이나 압록강 하류를 지키던 그 막강한 수비군이 왕암성에 이른 그 좌장군의 그 한나라 육군을 공격하면 그 포위망에 스스로 들어가는 게 되죠. 전쟁은 아마 아무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 후방에 폐수 서군의 막강한 수비군을 내비두고 돌아서 그 왕암성에 포위하러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렇게 하면 스스로 포위망에 들어가고 그것도 왕암성도 금방 함락시킨 게 아니라 몇 개월간 함락을 못 시켰는데 그런다면 스스로 포위망에 들어가서 스스로 괴멸당하게 되죠. 이런 전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폐수 서쪽의 수비군이 곧 폐수 그 상류의 수비군이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맞는 역사 기록이거든요. 그런다면 폐수 서군은 청천강이나 압록강은 또 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상류의 수비군이 하류에는 서쪽에 있는 수비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마천이 본 기록에 의하면 호나나 청천강이나 또는 압록강이라는 강들은 폐수가 될 수 없는 거죠.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이런 거죠. 이렇게 이 서군을 공격을 하다가 이걸 몇 개월까지 못 뚫으니까 상류로 해서 왕암성을 포위를 해요. 그럼 폐수 서군이 뒤에서 수방에서 공격하면 스스로 포위망에 들어가서 괴멸당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방향이 서쪽하고 북쪽하고 남쪽만 포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서쪽으로 달아나 버리면 산악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항복도 못 받고 왕도 잡지를 못하죠. 그럼 전쟁은 장기전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하죠. 이런 포위망을 했다는 것은 이쪽 서쪽 지역이 바다이거나 아니면 일부러 도망가게 되는 게 아니라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바다라야 되는 거 이런 위치로 적당한 데가 하북성 창녀 또 동쪽에 있는 그런 일부 지명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천이 본 위만왕이 달아날 때에 달아나는 걸 직접 보지는 않았겠지만 이미 위만왕이 죽은 지 오래됐으니까 달아날 때 그 폐수가 있었으니까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달아났다 이런 기록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또 폐수는 직접 조선하고 한나라 전쟁을 지켜본 거니까 폐수 상군이 그 폐수 서군이라는 것도 직접 보고 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압록강이나 청천강이나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는 이러한 호나나 이런 강들은 폐수가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사기나 위량의 기록이 국경선으로서의 폐수라면 이제 국경선의 폐수가 아니고 낙랑군 내부를 흐르는 폐수를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한서지리지에 보면 그게 2개군을 지나가는지 그 강이 3개군을 지나가는지 이런 걸 자세히 표시한 경우가 많고 강의 길이까지도 이제 표시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 이제 폐수에 대한 길이는 남겨놓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그 낙랑군에 있는 현들만 지나가는 게 있지 요동군이나 다른 군을 지나가는 그런 거는 이제 없어요. 이게 수경에 있는 기록도 그렇고
설문해자 기록도 그렇고 한서지리지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와 한나라와 조선의 국경서진 폐수가 아닌 그 낙랑구 내부, 이제 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설치한 낙랑구 내부를 흘러가는 폐수를 가리키는 기록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수교에는 폐수는 낙랑구 누방현에서 흘러나와서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폐수연에 임하여서 동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압록강이나 그 두만강이나 호남은 그 동쪽으로 흘러가는 구간이 없고 동남쪽으로 흘러가는 구간도 없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압록강설이나 청청강이나 압록강, 청청강, 호남 이런 설은 이 수경의 기록이 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설문해자에도 보면 폐수는 낙랑군 누방현에서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설문해자의 기록 또한 그 낙랑군이 압록강이나 청청강이나 호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가 동쪽에 있는 강들은 폐수가 될 수 있는 강이 없는 거예요. 이 수경이나 설문해자를 쓴 서신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낙랑군 폐수가 실존할 때서 있는 학자들이죠. 그래서 아까 한서 지리지에 있는 기록조차도 꼭 서쪽으로 흘러간다고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유불해놓고 본다면 이 폐수라는 강은 도저히 요하 동쪽에서 한반도 사이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간략하게 했나요?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줄 알고 한사골에 관련된 것, 고조선에 관련된 것을 다 생략을 해버렸는데요. 한사골에 대한 이 얘기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중국에서 지리를 후한서 궁극지하고 구당서 지리지에는 각 그 도읍서부터 각 지역까지의 거리가 아주 정확하게 다 몇 리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을 가지고 위치를 찾을 수 있는데 아무도 이 위치에 대한 이 거리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연구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이제 2005년도에 한사군이 실치 연구를 쓰고 박사학위 논문에서 좀 인용을 했는데 좀 부족해서 이제 요번 달 이제 8일 날까지 마쳤는데요. 고조선과 한사군의 실지 위치를 찾아서라는 연구서를 8권으로 이제 전부 다 2014년부터 출간을 해서 그걸 마쳤는데 거기에서 이제 3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는 이 위치에 관련된 기록을 가지고 기준을 지명이 변동이 없는 게 옛날 조국의 도읍이었던 한단, 또 여기 광주, 또 여기 항주 있는 그 지역, 요 몇 군데 이 북쪽이나 서쪽이나 이런데 그 위치 변동이 많이 있는데 말고 위치 변동이 없는 그 몇 개를 세필로 해서 그 거리를 이제 측정을 지도상에서 해서 여기까지 여기 3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여기서부터 여기 항주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항주 있는 데까지가 소주까지가 이 지도상 2100만 분의 1 지도에서 1cm가 만약에 1000리를 가리킨다. 여기 실제로 1.1cm가 1000리를 가리키더라고요. 조국까지. 그러면 그 거리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5000리면 5cm가 여기서 이렇게 쭉 놓으면 거기가 낙영에서 낙릉까지 5000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5cm를 이렇게 놓으면 이제 5000리. 여기 요동군까지는 3600리니까 3.6cm를 놓으면 3600리. 요서군까지는 3300리를 놓으면 이렇게 해서
3.37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이게 지도상의 단순 거리 비교 방법이라고 얘기를 이제 이름을 붙여놨는데 간단히 이렇게 해서 위치를 찾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제 그 거리를 이 도로로 가지 않습니까? 도로로 가면 낙양에서부터 여기 광주까지, 낙양에서부터 여기 한단까지, 낙양 이제 한단은 조국이죠. 여기 낙양에서부터 뭐 소주까지 이 가는 그 고대 거리가 몇 리라고 다 이제 그 한성 궁극기, 후한성 궁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기록에서 낙양과 조국, 낙양과 해계군이 있던 오군이 있던 또 남해군이 있던 광주 여기 몇 군데를 샘플링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수평 여기 직선 거리와 굴곡지수를 재서 그 굴곡지수를 계산해서 거리를 또 재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도 똑같이 아까 단순거리 비교한 거 똑같은 이제 결론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로가 옛날 다 걸어서 가든 말을 타고 가든 거리가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거를 거리를 계산해 보면 이 거리가 이제 여기 조국까지는 1100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럼 당나라 때는 조국까지는 거리를 몇 리라고 그랬냐? 조국이 있던 이제까지는. 그러면 이제 보통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한 78%? 이 정도로 이제 도로가 짧아져요. 이게 후한 시대보다 당나라 때가 오면 거리가 더 짧아지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고속도로가 이제 놓여있으니까 이제 거리가 더 짧아져요. 그래서 이 거리가 짧아지는 것, 낙양서부터 조국까지의 거리가 짧아지는 것, 낙양서부터 항주나 소주나 뭐 광주나까지 거리가 짧아지는 거를 계산해서 거리를 놓으면 아까 두 가지 방법과 이제 똑같은 이제 결론이 도달하죠. 그리고 참고로 낙양에서부터 우리가 낙랑군을 낙양에서부터 이 낙랑군까지 5000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지금 옛날 도로는 지금은 산을 뚫고 다리를 놓고 그래서 거의 그래서 직선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도로는 산을 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산을 고개를 넘어가야 되고 이런 우회도로를 해야 되고 이런 도로를 하고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낙양에서 고속도로로 평양을 가는데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니까 발표하려고 준비를 했던 게 아니라서 생각이 안 나는데 대략 5000이 정도 됩니다. 여기 청천강 이 지역까지 거의 5000리가 되거든요. 후한 시대에 5000리를 가야 될 거를 5000리가 됐는데 지금 5000리가 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너무 과장시켜 놓은 거죠. 이런 낙랑군이나 임등군이나 진봉군 위치를 너무 많이 과장시켜 놓은 그런 결과가 여기서 보시듯이 3,300리에서 3,600리 거리를 1000리도 넘게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준비를 많이 안 해가지고서 그냥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김종선 선생님 자리 여기 앞쪽에 테이블에 잠깐 자리를 하고 계시면 김종선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숭실대에 계시는 이후석 선생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숭실대학교 이후석입니다. 예, 각설하고요. 제가 맡은 부분은 방금 전까지 들으셨다시피 김종선 선생님께서 고조선부터 유만조선, 저는 용어가 하도 다양하니까 통괄해서 고대조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고대조선 전반적인 거 워낙 폭넓게 다루셨기 때문에 저는 또 고고학을 전공하는 사람이고 그렇다 보니까 발표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고고학 자료에 대해서 많은 걸 인용하셨지만은 지명관계상 굉장히 소략하게 압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반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주의 주장하는 것보다는 여기 플로어에 계신 많은 또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실제로 요서 지역에 항군현이 있다 또는 낙랑군이 있다 또는 고조선이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요서 지역에 폐수가 등장하는 그 시점 소위 말하는 서한 초기 그 전후로 해서 과연 고고학적 유적 유물 양상이 어떤가 그걸 한번 다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좀 본격적으로 종합토론 때 좀 토론을 한번 해보자. 실제 무엇이 나오길래 논쟁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토론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또는 대표적인 유적유물이 무엇이 있는가 요거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고요. 또 거기에 대한 제가 드는 생각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종수 선생님의 고견을 듣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아래쪽 단락과 관련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헌 자료에도 사료 비판이 있는 것처럼 고고학 자료를 다룰 때도 기초적이면서 상식적인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가 폐수 그리고 주로 다루는 지역이 요서 지역이고 시기상으로는 전국시대 이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돼서 몇 가지 유의할 점을 적어 보았습니다. 그것이 한 군현이든 또는 뭐 옆나라의 군현이든 간에 중원문화가 도착하기 전에 유서지역은 비파형 동건문화 또는 유령식 동건문화라고 하는 토착 청동 단건문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고조선을 논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대전제입니다. 물론 당시의 지역 간의 교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북방계 유물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중원계 유물이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몇백 년 동안 청동단건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중원 문화가 들어온다면 이것은 고조선은 문화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배경은 청동단건 문화, 흔히 하는 얘기로 비파형 동건 문화의 범주 안에서 다루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 흔히 유적, 유물 이런 고고학적 자료를 다룰 때 해석은 출토 맥락에 의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가령 중원식 동가, 뭐 한나라의 동가든 진나라의 동가든 한반도에 한 점 나왔다. 그걸 가지고 중국 세력이 한반도를 지배해야 했다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중원 지역에 한반도에 토착유물이 들어갔다.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중원 지역을 한반도에서 지배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느 층위에서 출토가 되었느냐 그리고 공반 유물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한꺼번에 따져 보아야만 고고학적 해석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폐수가 단순하게 말하면 한나라와 고조선 또는 유마조선의 경계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폐수 서쪽은 그러면 중원문화만 나오고 폐수 동쪽은 뭐 토착문화만 나와야 된다. 이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꼭 선사시대 그리고 역사시대 초기 뭐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은 보통 경계시대의 좌우 그 근처 언저리에서는 항상 양쪽 문화 유물이 섞여져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과도한 해석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점을 좀 염두에 두고 김종서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그리고 요서 지역의 당시대 핵심적인 자료를 몇 가지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먼저 전국시대 특히 기원전, 서기전 5, 4세기경에 요서지역과 하북지역의 관계, 요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지역의 관계가 어떻느냐 그거를 표시를 한 지도입니다. 두껍게 서쪽에 표현을 한 원이 옆나라 문화가 주로 나타나는 곳이고요. 동쪽의 오른쪽에 두꺼운 점으로 표시한 원이 뭐 고조성계 문화 또는 비파형 동건 문화 뭐 이런 유적들이 주로 나오는 것입니다. 좀 구분이 될 수 있게 청색은 연계 중원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붉은색 점은 이제 비파형 동건 문화, 세형 동건 문화, 토착 청동 단건 문화 유적으로 보시면 될 것이고요. 적색 유적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북방계 문화, 청동기 시대의 북방계 문화의 유적입니다. 근데 사실 북방계 문화라는 것은 뭐 편의상 북쪽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북방계 문화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얘기해왔던 지금 지도에는 안 나오지만 서쪽 끝에 황하 상류 쪽에 오르더스 고원에 있는 쪽에 하나의 큰 북방계 문화가 하나 있고요. 지금처럼 하북 북부 연산 지역에
옥황묘 문화라고 하는 또 북방계 문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지도가 전국시대 지도라 빠졌지만은 춘추시대에 가운데 맨 위에 보시면 적봉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하가점 상층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하북 지역과 요서 지역 그리고 그 주변 지역까지 다 조선의 문화로 봤을 경우에 고대 조선의 문화로 봤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요서 지역의 토착 문화도 조선, 연계 중원 문화도 조선, 북방 초원계 문화도 조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물질 문화 자료의 해석이라는 것은 보통 한 문화와 다른 문화는 기본적으로 주민 집단이 분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뭐 지금도 불과 얼마 전까지 60년대 70년대까지 일반적으로 시골에 있는 온돌집이 일반적이었던 것처럼 온돌의 역사는 2000년이 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기존의 전통이 한꺼번에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외부 집단과 구별되는 문화적 특징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서로 다른 문화가 다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김종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다음부터 예. 끝나셨으면 제가 이게 그 지도를 놓고 말씀하시니까 바로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네.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이 마이크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냥 편의상으로 우리가 고조선 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많은 한 나라,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한 나라에 있어서 모든 동일한 문화, 동일한 그 체제하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주장한 적도 없고요. 그냥 편의상 고조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안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 많은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많은 부족, 또 뭐 부족국가 연합 국가, 또 그런 여러 나라를 아우른 거를 그냥 고조선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문화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많이 다를 수도 있죠. 특히 여기 영정화 동쪽에 북경 천진 그리고 이쪽 지역은 전 여기 요동이라는 게 있었다고 보거든요. 요동이 여기 있었고 여기 라나 유역이 이제 고죽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 요동이나 고죽은 중국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국하고 관계된 그런 문화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요동과 그 고죽은 중국에 속한 역사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역사 범주에 넣고 고조선에 속한 그런 변방에 있는 그런 국가 뭐 이렇게 좀 보는 것이지 그 서로 그 중앙 집권적인 단일 국가다 이렇게 봐서 같은 문화권이었다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도 한반도에도 좀 다른 문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쪽에 길림성 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고요. 조금씩 다르다고, 많이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종합토론 시간에 좀 상세한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이제부터는 자료 소개를 하고 의견 제시를 하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지도로 보셨던 그 여러 유적들에서 나오는 중원계 총동 얘기, 도제 얘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중원 문화의 소산이니까 어떤 유물들이 나오는지를 보여드린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전국시대의 전체 전반적인 것이고요. 맨 아래쪽이 이제 전국시대 후기인데 그때부터는 요서지역의 토착 유물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여러 유적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샘플로 조양 원대자 유적, 요서지역의 지금도 중심도시라고 하는 원대자 유적의 전국시대입니다. 그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전반적인 연대가 있고 푸른색, 옅은 푸른색의 점을 보시면은 그것이 전국시대 후기의 유적에서 나온 출토 유물들입니다. 보시게 되면 명도전도 있고 방금 전에 보셨던 옆나라의 도제기가 주로 출토되고 있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토착 토기들도 나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것은 기원전 3세기 때, 즉 기존의 토착 문화가 막 연계 문화로 바뀐 시절입니다. 이 다음 단계에서는 순수 중원 문화 일색으로 유물이 출토가 됩니다. 물론 무덤의 구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지도를 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부터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명도전 그리고 전국 연계철기 문제인데요. 연계철기 문제는 시간상 생략하고 명도전 문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명도전 출토지를 저물로 찍어보면은 중국 동북 지역에서 요서 지역도 많고 요동 지역도 많고 한반도 북부 지역에도 일부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북 지역의 유족수가 적은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토 맥락을 좀 따져보면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명도전의 유래 또는 조형이라고 하는 것이 첨수도입니다. 첨수도가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북성 북쪽의 연산 산지, 그리고 서쪽의 중상국 또는 대국, 즉 연나라, 연화도를 중심으로 한 연나라의 서쪽, 북쪽 언저리에서 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생산 증거인 거푸집이 어디서 주로 출토되냐면은 물론 연화도에서도 나옵니다. 하지만 중상국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출토되는 유적의 수가 적다. 이건 좀 다른 맥락으로 좀 볼 필요도 있는데 실제로 연화도에서는 명도전과 연계포전 등등에서 3만여 매가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수성 같은 경우에도 명도전과 첨수도 합쳐서 약 2천여 매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고고학적 이 유물 또 유구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이른 시기 또는 중간 시기 또 발달하다가 없어지는 시기 이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른 시기 거를 보니까 하북성 일대, 꼭 연나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북성 일대에 주로 나오고 특히 연나라 쪽에서 생산도구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도전이 주로 철기와 같이 공방이 되고 이 철기는 연계철기거든요. 그러면 명도전을 고대 조선에서 생산한 걸로 볼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명도전은 요동과 서북한 지역을 살펴보면은 토착 주민 집단, 즉 고조선계 주민 집단이 사용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원계 유민도 사용하고 고조선계 유민도 사용하고 그 최초 초기의 상태들은 어디서 만들었냐. 역시 자료가 말해주는 것은 하북 일대가 아니냐. 그래서 하북 일대에서 유령적으로 확산된 것 같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서 지역에 한 사군 또는 한 군현이 있다는 증거는 있을 때 이건 꼭 김정서 박사님의 견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금서 소왕지고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인데요. 현재는 호로도시로 바뀌었죠. 서릉하 유역에 있는 곳인데 이 소왕지고성에서 잘 알려진 임둔태수장 복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임둔군의 중심지가 아니었겠느냐. 그렇다면 나머지 군현들, 즉 진범군 또는 낙랑군, 기타 현토군 이런 군현들도 같이 요서 지역에 있을 것이다 라는 근거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그 출토 맥락, 층위가 어떻고 공반 유물이 어떻고 이런 거 살펴보니까 다른 자료들이 나온다는 거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왕지 고성은 태집둔 진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성이 하나가 아니라 소왕지 고성이 있고 그 남쪽에 영방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 혼유구성이라는 토성까지 있어서 크게 이 세 개의 토성이 있고요. 소왕지 고성이라는 것은 연문화와 한문화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그 영방성이라는 것은 하문화가 나오는데 임둔태수장 복리가 출토된 곳은 소왕지촌 북쪽의 산자락 아래에서 흘러내린 거를 마을 주민이 땅을 파다가 그냥 꺼낸 거예요. 수습한 거예요. 흘러내린 거란 것이죠. 어느 유구에서 출토된 건지 모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가 실제로 임등군이었든지 아니면 임등군과 교역한 어떤 다른 군이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른 자료를 보니까 영방성 북쪽에서 출토된 그 항아리에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차려도 어쩌고 저쩌고 이런 명문이 있습니다. 차려명이라는 것은 한서지리에 나온 요서군 14견인가요? 15견인가요? 그 현명에 똑같은 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거랑 관련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도라는 것은 연나라의 행정구역 단위입니다. 보통 군보다는 규모가 작고 현보다는 규모가 큰 것 이런 걸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나라의 행정구역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나라 때부터 군현제를 실시했다고 하는 중국학계의 견해가 있는데
그렇진 않다. 군은 설치했을지 모르지만 현까지 설치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지배를 한 곳은 아니다. 두 번째는 연나라의 어떤 그 지방행정 조직 명칭이 한나라 때까지 연속이 된다. 이걸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할 것이냐. 이동성이 있는 복리보다는 좀 더 그 지역에서 만들어져서 그 지역에서 도량형으로 사용된 것. 도량형이라는 것은 항아리 같은 경우에 부피를 재는 겁니다. 아마 곡물의 부피를 재는 것 같은데요. 조세와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군연통치, 군과 관련된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럼 임두태수 장복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음 자료를 보면 생략하고요. 잠시만요. 그 아까 그게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까요? 한꺼번에 연속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토론할 때도 보면서 연결되는 것이죠. 자료집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는 겁니다. 요서 지역에 다른 명문 토기, 도량형기가 무엇이 있나? 두 번째는 그러면 요서 지역에 다른 성곽 이런 데에서 다른 복리는 없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조양 원대자유지역에서 나오는 마찬가지로 명문 있는 항아리 도량형기입니다. 똑같이 나온 걸 보니까 81년도에 조사된 29호묘에서 유성도명 항아리 2개가 출토가 되었습니다. 무덤에서 출토된 자료이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인데요. 이 유성이란 명칭이 우리말로만 하면 한대 유성이라고 같거든요. 일단 한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을 거 아니냐.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고서를 꼼꼼히 훑어보니까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박이라는 건 토기를 만들 때 쓰이는 박자입니다. 두드리는 탄알판인데요. 거기에 명문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왕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유자는 유성현의 유자랑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명문 자료를 보면 여기에는 다른 복리 자료도 없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러면 이게 요석은 유성현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마지막으로 다른 지역에 복리가 나와 있는 유적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여기는 능원의 안장사고성이라는 곳입니다. 대릉하 최상류 지역이죠. 최상류 지역인데 이쪽이 발굴 조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맨 왼쪽 상단에 보시면 토성의 형태입니다. 크게 마른 모를 옆으로 뉘어놓은 모양에다가 오른쪽 상단에만 뭐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성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슐터 연문을 보니까 왼쪽에 있는 것들은 연문화와 한문화가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층위 조사를 해보니까 오른쪽 토층들을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토착 유적을 정지를 하고 토성을 만든 흔적이 보인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건데 바닥이 되게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조그만한 성, 이것도 마름모를 180도로 뒤집어 놓은 모양인데 그 성에서는 기본적으로 한대 인물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왼쪽에 있는 마름모 토성은 연대 또는 한초까지 저 성을 만들어 쓰다가 다음에 한나라 때 들어서서 한대 문화 뒤에 들어서서는 조그마한 성이 하나가 추가가 됐구나. 저 두 양쪽에서 큰 주거지가 정확히 얘기하면 건물지가 2개가 발굴이 됐습니다. 왼쪽 아래에 F3라고 쓴 것이 바로 왼쪽 성에서 나온 것인데요. 전국시대 연나라의 전형적인 와당, 수면문 와당, 반화당이죠. 반화당이 나왔고요. 그리고 바로 그 오른쪽에 H4라고 쓴 것입니다. H4라고 쓴 것에 보니까 전형적인 전국시대 연나라의 반화당이 나오고 또 한나라의 와당도 한 점이 있고 그리고 한나라의 복리가 10몇 점이 나왔습니다. 10몇 점이 나오는데 짜잔한 거 빼고 우북평공과 관련된 복리 대표적인 것만 8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좀 크게 보시라고 한 것이고요. 이 8개가 어떤 명분이 있냐면은 1번은 아마 4글자였을 것 같은데 반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우북만 남았습니다. 아마 중국학계에서는 태수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잘렸으니까 그건 명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8번은 무종입니다. 무종. 그래서 정확히 어떤 명칭들이 있냐면
1번 첫 번째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북이라는 명문이 있고 그 다음에 광성, 정릉, 자승, 창성, 뭐 석양, 백랑, 무종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1번부터 8번까지가 전부 우북평군 관련 공리라는 거죠. 한서지리에 나와 있는, 지리지에 나와 있는 우북평군 14개인가요? 16개인가요? 그 현들의 대부분의 명칭이 적어도 절반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에서 온 것들, 대군에서 온 당성 승인이라든지 어양군이랑 관련된 걸로 추정되는 천조 승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금서 소왕지 고성에서는 출토 맥락도 없는, 정확히 얘기하면 지표에서 수습했던 임둔태수장 공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임등군이라고 인정을 한다고 가정을 하자면 이곳에서는 출토 맥락이 더 안정적인 다수의 우북평군 공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우북평군으로 인정을 하고 소왕지 고성 것도 임등군으로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대릉하 상류 쪽은 일부 우북평군과 관련된 것이 있고 동쪽으로 가면서 요석은 요동군이 있다고 보여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 둘 중에 어떤 거를 추신을 해야 되는가,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 네 가지를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방금 전에 발표해 주셨던 김정서 선생님께서는 결론적으로 폐수는 나나 또는 그 서쪽의 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것이 이제 항구년이 설치가 되면 뭐 낭랑 등을 비롯해서 설치가 될 때는 대릉하 중하류 또는 소릉하 쪽으로 이동을 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요서 지역의 전국시대 또는 한초코까지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출토 맥락 첫 번째, 층위 관계에서 토착 문화, 그러니까 청동나가 문화 또는 비파용동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중원 문화, 연 또는 한 계통의 중원 문화로 완전히 대체되고 있다는 거. 그 이외에 이제 분묘, 구조라든지 건물 구조, 취사용기, 그다음 건축 재료 등이 토착 것은 없고 연 또는 한 계통으로 중원 문화 일색이라는 거. 그리고 명문 자료들이 뭐 임둔태수장 공리처럼 다른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의 자료들은 요서군 또는 우북평군과 관련된 것이 주로 확인되고 있다는 것. 이런 걸로 봤을 때 전국말 소환초 단계, 뭐 준왕조선, 뭐 유만조선 편의상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때에 요서 지역, 적어도 칠로도선하고 음유로선 사이에서는 우북평군 일부와 요서군, 뭐 요동군까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요,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두 번째, 마지막 결론으로서 그렇다면 폐수의 위치는 꼭 요서 지역의 나나, 뭐 하북선과 요서 지역 경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위치를 꼭 요서 지역 그쪽에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하 이동 지역, 요하와 압록강 사이에서도 구할 수 있지는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서 지역이 뭐 또는 나나가 폐수다,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 뭐 김충서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을 하셨지만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전국말 이후의 요서 지역을 고대조선 또는 고대조선의 문화와 관련시킬 경우 그 문화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중원 문화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누가 주장하는 겁니까? 중국학계나 일본학계의 보수적인 연구자들이 우리나라의 고조선의 문화는 모두 중원에서 비롯됐고 지배자도 다 중원인이다, 이런 식의 그 논리적인 모순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료가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따가 종합토론 시간에 한번 진지하게 토론을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쌤님 토론 잘 들었고요. 나나 지역이나 요서 대릉하 지역의 고고학적인 자료를 아주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김종서 선생님 토론에 대해서 중간에 답변도 좀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짧게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걸 짧은 것에 한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나머지는 종합토론 시간에 좀 더 심층적인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 자료 좀 저기 지금 보시는 게 유왕성명인데요. 이제 이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저 지역을 요석은 유성현이라고 그 지도에 명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기서 보시면 유왕성은 유성현이 아니에요.
유자하고 성자만 같지 왕자가 중간에 껴 있거든요. 유성현하고 같이 볼 수 없고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그 유왕이라는 것도 사고조사에 전부 다 검색을 해봤는데 나오지 않고, 유라는 나라도 나오지 않고, 유왕도 없고, 또 유라는 그 후국이나 뭐 이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요소 지역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요소 지역에 그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보시면 그 자료를 요소군에 보면 그 강이 북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는 거기 강이 있거든요. 삼류수인가 그런데 강이 북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근데 북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영장과 남쪽에 있는 강들뿐이 없습니다. 여기 영장과 동쪽에서부터 한반도까지는 북쪽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강은 없거든요. 영장과 남쪽에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수학적 위치 고정 방법으로 고정했다는 요소군의 지역은 거기 낙랑군의 낙양에서 3,300리 되는 지점이 그 영정화 유역이에요. 그래서 요소군에 있는 삼류수가 그 영정화 남쪽에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게 저 중국에서는 아까 제가 보여준 저 지도에서 요소군의 위치를 이쪽에 가각장이나 돼 있나 여기 당산시에 있는 데서부터를 요소군 위치로 중국 사회과학 지도에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여기 뭐야? 여기에 뭐라 해도 그 고죽성이 있는 것을 영지연이라고 그래요. 요소군 영지연이라고 그러고 또 거기 관고나 그 요소군 실조나 그 응소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영지연이 고죽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응소도 여기가 이제 창녀라고 얘기가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요소군 교류현 쪽에 보면 동부도이치가 교류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응소는 창녀가 이게 교류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창녀는 저기 나나 바로 동쪽이잖아요. 동남쪽이잖아요. 하루 동쪽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요소군의 동부도이치라는 거예요. 동부도이치는 잘 아시잖아요. 그 동쪽을 방어하는 무장이잖아요. 그게 그 창녀에 근무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얘기한 요소군은 저 조양이 있는데 지금 이야기했는데 요소군의 유성현은 서부도이치라고 나와요. 서부도이는 서쪽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 창녀보다 더 서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고정한 그 요소군의 그 서쪽 지역이 그 영정화 있는 유역하고 된다는 거하고 일치가 됩니다. 이거는 한서 지리지의 기록, 이 동부도이치, 또 서부도이치를 봤을 때는 저 조양 지역은 절대로 요소군 유성현이 될 수 없어요. 네, 지리에 대해서 김종 선생님의 간략한 답변이 있었는데요. 폐수에 대한 논의는 다음 발표와 토론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첫 발표와 토론은 이것으로 좀 마치고 종합 토론 시간에 좀 더 논의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네네.